안녕하세요. BTV 이동진의 파이아키아 이동진입니다. 오랜만에 지금 이 영화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영화 샬럿 웰스의 데뷔작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을 고른 것은 요즘 본 영화들 중에서 제 마음을 가장 깊게 울리기도 하고 가장 탁월하기도 한 그런 영화였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을 만든 샬럿 웰스는 이 작품이 장편 데뷔작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단편만 만들었던 사람인데요. 스코틀랜드 출신으로서 뉴욕대에서 수학을 하면서 MFA 과정을 통해서 세 편의 단편 영화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 세 편의 단편 영화를 바로 베리 젠킨스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문라이트의 감독이기도 하죠. 베리 젠킨스가 그 단편을 통해서 이 샬럿 웰스라는 미지의 감독, 단편만 만든 감독의 뛰어난 능력을 보게 되고 거기에 집중해서 우리 함께 영화를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제작을 제의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장편 영화 데뷔작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규모가 굉장히 작고 아주 소담한 영화처럼 보이고요. 얼핏 보게 되면 감정적으로 승부하는, 그래서 감정적인 긴 여운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영화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영화가 미학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놀라운 성취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샬럿 웰스라는 감독이 이 영화의 어떤 여러 양태들을 보시게 되면 영화가 굉장히 즉흥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냥 암시적으로만 뭉뚱그려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저는 굉장히 잘 통제된 영화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본인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들, 말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굉장히 모호하고 암시적인 방법으로나마 그 속에서 명확하게 관철시킨 그런 작품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 편집이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고 연출이 굉장히 뛰어난 작품인데요. 어쩔 수 없이 오늘 해설을 위해서는 사실은 스포일러가 포함될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영화는 굉장히 모호한 방식으로 찍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단순히 A는 B다라고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구구절절히 이 영화에 담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분석해가면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이 이제 영화의 풍부한 함의를 상대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그 훌륭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가이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이 영화에 대한 경험을, 이 영화에 대한 사랑을 확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영화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촬영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을 이 영화의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작품은 편집 과정에서 많은 수고 끝에 완성한 것처럼 저한테는 보이고요. 편집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영화에서는 특히 대사를 포함한 소리를 가지고 어떻게 편집에서 독창적으로 구현해낼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탁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영화의 스토리는 이혼한 아버지를 따라서 딸이 며칠 동안 튀르키예로 여행 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딸은 11살이고 아빠는 이제 며칠 뒤면 여행 중에 31살을 맞이하게 되죠. 영화에 담긴 스토리를 보면 여행지에서도 이렇다 할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을 굉장히 모호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속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지 않나? 라고 관객들의 눈치를 채게 되죠. 그렇지만 정확히 그 일들이 다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 속의 주인공조차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영화가 굉장히 미학적으로 혹은 예술적으로 뛰어나다고 제가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만약에 내가 보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보지 못한 것을 어떻게 형상화할 것인가,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왜냐하면 영화라는 것은 결국 보지 못한 것들을 회상하거나 구상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매체이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보지 못한 것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라는 굉장히 난제에 대해서 아주 독창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심지어 영화를 다 보고 나서도 알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촬영할 것인가 라는 문제도 있겠죠. 역시 비슷한 문제로 보이는데 굉장히 훌륭한 방식으로 구현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 영화의 시작 부분의 어떤 구조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화는 사실은 오래전에 11살짜리 그 어린아이인 소피가 31살인 아버지와 함께 튀르키예 여행을 가는 얘기인데 이것을 현재 상태에서 그 일들을 떠올리고 있다라는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화의 시작에서는 그 오래전에 아버지와 함께 갔었던 그 여행 중에 아버지를 상대로 해서 마치 장난스럽게 인터뷰를 하는 것처럼 아빠한테 11살 때로 돌아가면 무슨 일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라고 아빠한테 진행되는 오래전 20여 년 전에 그 영상을 통해서 처음 시작하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떤 춤을 추는 공간인 것 같은데 모두가 춤을 추고 있는 그런 공간에 어떤 전멸하고 있는 그런 조명 속에서 어른이 된 20년 후에 어른인 소피가 그 속에서 춤을 추지 않은 채 멍한 얼굴로 혼자서 눈을 감거나 가만히 눈을 뜬 채 응시하고 있는 장면으로 영화가 사실상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영화는 본격적으로 오래전 그 일들이 어떻게 펼쳐져 있나를 영화가 묘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죠. 자, 이것을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렇게 구조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의 현재는 아마도 추측컨대 아버지의 나이에 이르게 된
어른이 된 소피가 생일날 아침에 눈을 뜨면서 시작하는 영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아마도 30살이나 31살쯤 된 것 같고 그 상황에서 꿈속에서 아버지를 본 거죠.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리웠던 아버지를 보는데 꿈속에서 뭔가 이렇게 춤을 추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우두커니 서 있는데 아버지를 보았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춤을 추는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고통 속에 몸부림하는 것 같은 이상한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그날 아침에 일어납니다. 일어난 상태에서 침대에 우두커니 앉아있으니까 같이 살고 있는 자기의 배우자가 생일 축하한다는 말을 건네게 되죠. 그날은 그녀의 생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침대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일어날 때 그녀가 밟았던 그 카페트는 바로 20여 년 전에 터키에서 아버지가 샀던 카페트입니다. 아버지 생각이 날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꿈속에서 아버지는 굉장히 진한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죠.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소피는 20여 년 전에 그 캠코더로 찍었던 영상을 틀어봅니다. 그러면서 생각에 잠기기 시작하죠. 가만히 있어봐. 20여 년 전?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뒤집어 생각하고 영상을 보다 보니까 과연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지? 라고 생각에 잠깁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펼쳐지는 그 생각에 잠겨서 떠올리는 내용들이 이 영화의 메인 스토리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린 소피는 그 당시에 아버지한테 일어난 일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20여 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사이에 자기도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고 아버지한테 어떤 일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짐작가는 부분이 없지도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필사적으로 이 몇 개 남지 않은 영상들을 보게 되면서 과연 20년 전에 아빠랑 나는 무슨 경험을 했던 것인가를 떠올리게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영화에서 펼쳐지는 내용이 곧대로 실제로 발생한 사건들이 아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미 세월이 너무 오래 지났기도 했고요. 그 당시에는 그 사건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죠. 그런 상황에서 20년 전의 휴가를 생각하는 이 어른 소피의 심정에서는 떠오르지 않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는 그때 분명히 보았어야 마땅하지만 보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과연 내가 보지 못한 건 뭘까라는 것을 상상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간절히 그 당시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은 현재의 마음 때문에 나의 지금 의지 때문에 혹은 아버지를 생각하는 나의 간절한 감정 때문에 이것이 마치 거대한 중력처럼 작용을 해서 추억 속의 어떤 시간이라든지 사건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소피의 머릿속에서 상상하거나 변형하거나 왜곡하거나 혹은 간절히 떠올리고 싶어하는 그것들이 뭉뚱그려진 채 그 사건들이 묘사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실제로 보았던 튀르키예 여행 중에 있었던 일들은 실제로 곧이곧대로 그렇게 일어난 일들이 아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간절한 마음 속에서 그것이 휘는 모습들, 추억들이 혹은 그것을 다시 구현해내려고 하는 소피의 어떤 심정들이 투영된 그런 영화 전반적인 이야기들은 이 영화에서 가장 강력하게 미학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탁월한 부분들이 됩니다. 자, 조금 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좀 요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한테 과연 무슨 일이 생겼을까? 영화를 다 보고 나서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르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도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언제 죽었을까? 튀르키예에서 죽었을 것 같습니다. 튀르키예에서 언제 죽었을까? 추측컨대 딸을 공항에서 마지막 순간에 떠나보내고 나서 며칠 뒤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현재 어른이 된 소피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자기한테 보내온 수수께끼 같은 사랑의 메시지를 담은 엽서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엽서는 튀르키예에서 왔고 굉장히 오래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스코틀랜드를 떠나서 튀르키 여행을 간 상황에서 딸과 함께 마지막 여행을 보내고 나서 원래 계획대로라면 런던에 돌아가서 런던 근처에서 또 다른 일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뭔가 좀 약간 좀 슬픈 그런 기운들이 깔려있는 그러면서도 절절한 사랑을 고백하는 짧은 우편 엽서를 보내왔다는 사실 자체가 아버지는 아마도 튀르키예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이다. 그것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식으로 라고 추측할 수가 있겠죠. 이 아버지는 그 당시에 소피는 몰랐지만 심하게 아마도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혹은 우울증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정신건강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아버지가 영화 속에서 강박적으로 되풀이하고 있는 동작들이 이제 태극권 동작들인데 그 태극권에 관한 것들을 아예 책을 보면서까지 체계적으로 그 동작들을 연습하고 있고 그때 그 책과 함께 있는 다른 책들을 보게 되면 명상에 관한 책들이라든지 글쓰기에 관한 책들이 있는 것이죠. 아버지는 마음속에서 자기 파괴적인 감정을 거기를 이겨내고 싶어하고 벗어나고 싶어하기 때문에 태극권이나 명상 같은 방식으로
그것을 물리치려고 하지만 뜻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버지는 이 여행에서 뭘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일 텐데, 추측컨대 아버지는 아마 튀르키예로 딸과 함께 오면서 딸과 함께 보는 마지막 여행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어떤 비극적인 선택을 어느 정도 결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딸한테는 그것을 노출시킬 수가 없죠. 11살밖에 되지 않고 그것을 이해가 가게 말을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더군다나 굉장히 슬픈 자기의 결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딸을 못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것은 호신술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없는 세상에서 딸이 온전히 혼자 힘으로 살아나가기를 아버지로서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흡연에 관해서도 굉장히 그것을 엄격하게 그러지 말라는 식으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주입을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이게 되죠. 자, 이 영화에서 정말로 중요했던 것은 아버지가 그런 상황인지 딸이 몰랐다라는 설정입니다. 그냥 메인 스토리로만 본다면 사실은 전형적인 성장 영화로 보입니다. 아주 어린 10대의 아들이나 딸인 혹은 소년이나 소녀인 그런 주인공이 어디 먼 곳으로 여행을 가족과 혹은 친구들과 함께 떠나게 되고 거기서 겪는 사랑에 대한 눈뜸이라든지 새로 깨닫게 되는 부모에 대한 혹은 가족에 대한 가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한 단계 여행이 끝나고 나면 훌쩍 성장했다. 이런 수많은 영화들을 사실은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기본적인 설정은 그것과 굉장히 비슷하지만 사실은 전혀 성장 영화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영화들하고 궤를 달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IPTV 온갖 할인 난무하죠. 이런 할인은 기본, 딴 곳에는 없는 할인까지 받아야죠. 무려 30% 추가 할인 받는 너슬림 요금제. 여행이 끝나도 그녀에게 성장은 찾아오지 않고요. 오히려 거대한 수수께끼와 혼돈을 가져다 줄 뿐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버지는 그런 큰 결심을 했고 여행 기간 며칠 동안 두 사람이 계속 붙어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피는 왜 몰랐을까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뭔가 소피가 너무 어리다라는 측면이고요. 더 중요한 두 번째는 소피는 아버지보다 자신한테 관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10대 초반의 아이로서 이 아이는 주변에서 그 여행하면서 펼쳐지는 풍경들이 너무 신기하고 재밌기도 하고 빨리 어울리고 싶습니다. 자기보다 조금 더 몇 살이 더 많은 그런 언니들하고 어울리면서 어떤 사랑의 순간들 혹은 성에 대한 눈뜸이나 이런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싶어하고 궁금해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너무 열중하느라고 아버지한테 일어난 일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그 여행이 소피한테 너무 즐거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너무 즐거운 상태에 있고 스쿠버 다이빙을 하게 되니까 그 경험이 환상적인 경험이었고 언니들하고 노니까 너무 재밌었고 이러다 보니까 정작 아버지는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행의 순간에 남아있는 영상은 사실 따지고 보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제가 대략 세어보니까 5개 정도의 영상을 여행 중에 캠코더로 찍었던 것 같은데요. 그 영상들도 굉장히 짧죠. 그 영상 중에 소피가 찍은 것은 대략 한 3개 정도인 것 같고 캠코더는 아버지 것인 것 같습니다. 추측컨대 소피는 그 여행에서 캠코더를 처음 조작해 본 것 같습니다. 그런 서투른 상황 속에서 캠코더를 갖고 있는 호기심 많은 딸은 아버지한테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아버지한테 질문하는 영상을 2개나 찍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영화의 첫 번째에 나온 것이고 나중에는 욕실에서 아버지가 뭔가를 물을 틀어놓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 너머에 있는 아버지를 겨냥해서 캠코더로 찍고 있는 영상이죠. 그 영상은 심지어 캘럼 패터슨 씨를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라는 방식으로 마치 뉴스 리포터 인터뷰 방식으로 이 꼬마가 시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캠코더를 맞추지 않습니다. 조금만 열어둔 채로 그냥 바깥에서만 비출 뿐이죠. 마지막이 되면 반대편으로 돌려서 캠코더가 찍고 있는 것은 캠코더를 들고 있는 거울 속의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는 아버지를 인터뷰하는 형식의 영상을 찍을 때조차도 정말 관심 있는 건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인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 그것이 소피의 잘못은 아니죠. 11살짜리라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이고 다만 그것이 성인이 된 20년 후의 소피의 입장에서 본다면 더군다나 아버지를 잃은 그런 상실과 애도의 경험 속에서 너무나 아픈 스스로에 대한 무지에 대한 자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른이 된 소피는 그때 대체 내가 왜 몰랐을까를 한탄해하면서 그때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를 필사적으로 상상해내려고 하고 추측해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영화 속에 보여지는 것이 실제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제가 얘기를 할 때 한 가지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영화 속에서 노란색을 갖고 있는 물건들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라는 부분일 텐데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무전 취식을 하고 도망가는 장면, 장난스럽게 그런 장면이 찍혀져 있는데
그 장면에서 그 리조트의 스태프들이 모두 다 앞에 나와서 마카레나 춤을 출 때 전부 다 노란색 의상들을 통일해서 입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바닷속에서 아버지가 소피를 찍고 소피가 아버지를 찍어주는 수중 카메라가 있는데 그 수중 카메라도 역시 노란색이죠. 그리고 또 영화 속에서 가장 즐거웠던 순간이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했을 때인데 그때 소피가 입었던 잠수복 역시 노란색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 스스로가 약간 동경했던 것으로 보이는 어떤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떠나게 되면서 자유이용권을 넘겨주게 되죠. 그 자유이용권의 색깔 역시 팔찌 형태로 되어 있는데 새노란색이죠.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소품들이 다 실제 노란색이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20년이 지난 상황에서 그 색들은 다 노란색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영화 속에서 노란색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노란색이었을까라는 것인데 노란색은 간절한 상실의 색깔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아버지랑 여행을 하면서 아빠 이제 그러면 어디서 살 거야? 라고 물었을 때 런던 근처로 정착하게 될 거야. 거긴 비교적 방에 어떤 숫자나 이런 것들이 여유가 많아서 너도 들어와서 네 방을 내가 만들어줄 수 있어 라고 하니까 엄마가 이루어주지 않았던 자기의 소망을 아버지한테 얘기하죠. 그래? 그럼 아빠, 나 그 방으로 들어가서 그 방을 노란색으로 칠할래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고 아버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 상황에서 간절한 아버지를 향한 어떤 상실과 애도의 감정 혹은 꺾이게 된 자기의 소망들이 과거의 상황 속으로 투영이 된 것으로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소품들의 색깔은 전부 다 노란색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제가 추측하는 것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모습이었었죠. 이 영화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기도 하고 가장 슬프다고 느끼는 장면들은 문을 열어놓은 상쪽에서 왼쪽에서는 잡지를 읽고 있는 소피가 있고 오른쪽에는 욕실에서 팔을 깁스한 것을 풀기 위해서 가위로 낑낑대고 있는 아버지가 있는 그 장면이 저한테는 무척이나 탁월하게 느껴지기도 하면서 너무나 마음 아프게 느껴지기도 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조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피가 있는 왼쪽은 조명이 노란 톤으로 채색이 되어 있고 아버지가 깁스를 풀고 있는 문이 열려진 욕실은 그 너머로 보면은 아버지는 파란색 옷을 입고 있고 또 파란 조명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블루라는 색은 또 다른 뜻으로 이제 우울하다는 뜻도 되니까요. 그런 것을 사실상 색깔로 보여주고 있고 더 흥미로운 것은 둘은 각자 서로에게 대해서 모르고 있는 지점들이 있다는 것이죠. 딸은 그 순간 아버지가 꽤 오래 욕실에서 뭔가를 낑낑대고 깁스를 풀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딸은 뭘 하고 있냐면 호기심이 많으니까 걸토크라는 어른들이 보는 어떻게 생각하면 언니들이 보는 잡지를 몰래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녀가 걸토크를 보고 있다는 것을 욕실에 있는 아버지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아버지를 속이면서 너무나 잔뜩 성에 관한 부분들 혹은 사랑에 관한 부분들에 정신이 팔려있는 10대 초반의 아이였기 때문에 보지 못했던 것이 있죠. 그것은 뭔가 하면 깁스를 풀다가 가위질을 잘못해서 아버지는 팔에 상처를 내게 되고 상처를 낸 것 속에서 피가 이렇게 한 줄기 흐르는 풍경들을 멀리서 이 영화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 생활이 너무 재미있어서 성장이 너무 흥미로워서 혹은 아버지를 속여서 재밌는 책을 보느라고 잡지를 보느라고 아버지가 피 흘리는 순간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자각인 것이죠. 실제로 그 순간에 아버지가 깁스를 풀으면서 피를 흘렸던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피가 그 순간을 그렇게 상상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두 사람의 구도도 명백한 감독이 어떤 생각들을 보여주는 구도를 갖고 있죠. 아버지는 열려진 욕실을 향해서 정면을 향해서 마치 내가 피 흘리는 것을 알아달라라는 것 같은 그런 앵글 속에서 딸과 대화를 나누고 있죠. 근데 그 순간 딸은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 의자를 직각 형태로 벽에 등을 돌린 채 바깥을 보면서 다시 말하면 아빠의 반대편을 보면서 건성으로 아버지랑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피 흘리는 것을 알아달라라고 호소했을지도 모르는데 딸이 나는 그 순간 너무 스스로에게 팔려 있어서 그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라는 슬픈 탄식의 뉘앙스가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상상과 생각과 앵글 속에 혹은 그 프레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면 가장 슬프게 생각하실 옷을 벗고 있는 아버지가 침대에 혼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뒷모습 장면일 것입니다. 이 장면은 영화에서 드물게 디졸브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데요. 바로 직전 장면이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의 생일날이었습니다. 딸은 그 상황에서 아빠를 기쁘게 해주고 싶으니까 다른 함께 여행하고 있는 여행객들한테 몰래 속삭여서 오늘 아버지 생일이니까 제가 신호를 드리면 함께 모두 다 축하의 노래를 불러주세요 라고 하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봤을 때 그 노래를 부르게 되고 다들 생일 축하의 노래를 불러줄 때 아버지가 위쪽에서 태양을 막으려고 이렇게 손그늘을 한 채 아래를 내려다보는 앞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 당시에 소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 건 했다고 생각했겠죠. 내가 아빠를 즐겁게 만들었다. 내가 사랑하는 아빠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멋진 이벤트를 해줬겠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 당시에 소피가 몰랐던 것은 뭔가 하면 그렇게 나를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보여준 아버지의 앞모습 뒷면을 자기는 보지 못했던 것이죠. 아버지는 뒷모습을 보이면서 사실은 울고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아버지가 침대에 앉아서 혼자 울었을까? 알 수 없습니다. 그랬을 수 있고 아니었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지금 어른인 소피가 그렇게 상상한다는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지금 제가 예를 들어드린 이런 장면들 속에는 지금 성인이 된 소피의 어떤 필사적인 기억을 떠올리려는 혹은 아버지를 이해하고 추측하고 싶어하는 안간힘이 담겨 있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굉장히 놀라운 미학적인 표현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감탄하기도 하고 이 영화에서 가장 긴 감정적인 여운을 남기는 엔딩 장면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 되면 사실은 소피는 떠나갑니다. 공항에서.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건 짐작도 못하기 때문이고요. 자기 앞에서 캠코더로 자기가 떠나는 모습을 찍고 있는 아빠 앞에서 벽과 벽 사이를 넘나들면서 장난을 치고 그리고 또 이제 아빠한테 손을 흔들어서 떠나게 되죠. 이 영화의 첫 장면을 보시게 되면 떠나는 것으로서 캠코더 영상이 끝납니다. 너무 당연하죠. 아버지는 그 순간 딸을 찍고 있었기 때문에 딸이 프레임 바깥으로 사라지는 순간 더 이상 영상을 찍을 필요가 없었겠죠. 그리고 아마 딸은 아버지랑 헤어져서 비행기를 타고 즐겁게 어머니에게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어른이 된 소피의 입장에서는 그때 아버지는 나를 찍고 나서 내가 비행기를 탔을 때 아버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라는 간절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되는데 그 마지막 장면은 심지어 현재 소피가 현재 과거에 20년 전에 찍었던 영상을 텔레비전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카메라가 360도로 서서히 패닝하게 되면 끊기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 벽 너머를 통해서 그때 그날 20년 전 공항에서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상상의 장면이 이 영화의 마지막을 이루게 되죠. 그 장면 속에서 딸을 촬영했던 아빠는 캠코더를 끄고 돌아서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하얀 벽 너머에 있는 문 너머로 사라지는 것이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그 전멸하는 조명을 통해서 그 장면은 사실상 소피의 꿈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장면은 사실상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꿈속에서 아버지가 춤인 것으로도 보이기도 하고 절규인 것으로 보이거나 비명으로 보이기도 했던 순간들이 있는데 그 알 수 없는 미지 속으로 아버지는 넘어서 사라지게 되고 아마도 추측컨대 소피는 이후에도 그런 꿈을 반복적으로 계속 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소피는 앞으로도 계속 아버지의 마음을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영화는 그 너머로 사라진 아버지의 이후에 잠깐 흔들거리던 문이 정지하게 되고 굳게 닫힌 그 문을 비추면서 영화가 끝나는 것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 영화는 필사적으로 20년 전에 자기 곁을 떠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간절함과 그때 몰랐던 스스로에 대한 탄식과 죄책감과 이 모든 그 결과로 상상해낸 그 모든 이야기의 총합임에도 불구하고 그 끝에 가서는 나는 결국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지금도 알지 못한다라는 일종의 감정적인 패배 선언으로 이 영화가 끝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게 되는 것은 그녀의 마음속에 남은 어떤 수많은 감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측을 하게 되고 그 감정에 우리가 동참하기 때문에 이 영화가 너무나 슬프게 느껴지는 것인데요. 정서적인 부분에서 매우 뛰어난 짙은 여운을 남긴다라는 것이고 아마 추측컨대 지난 몇 년간 소중한 사람을 잃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영화를 보아내는 것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영화가 굉장히 진한 그런 정서적인 영화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는 그 모든 것이 가능했던 혹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이 영화가 관찰해내고 있는 예술적인 성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께 애프터선을 해설해 드렸습니다. 영화의 제작자인 베리 젠킨스의 또 다른 또 훌륭한 작품인 문라이트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곰 3마리가 따로 살고 있어. 그럼 결합할인은 어떻게? 그래도 결합 할인 받을 수 있지. 혼자 살아도 결합 할인해. 따로 살아도 결합 할인해. 예비 부부도 결합 할인해. 으쓱 으쓱 잘한다. 결합 할인 금액도 커졌다고?